이 할망구가 죽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저 늙은이 언제 죽어? 저 늙은이 언제 죽어. 우리 좀 그만 귀찮게 하고.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방문 틈새에서 숨을 죽인 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 들리면 어떡해. 뭐가 어때요? 어차피 귀도 어두운데. 오빠, 진짜 이러다간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못 대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요? 큰 며느리와 큰아들의 대화였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키운 그 자식이 지금 거실에서 나를 짐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우릴 키우신 분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키워준 게 뭐가 대단해요? 부모 노릇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요? 오빤 사업 자금 필요하고 우리 애들은 학원비가 얼마인데. 시어머니 요양병원 보내는 게 서로한테 다 좋아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73세,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 이게 40년 동안 자식들 위해 살아온 내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경, 넌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거울 속 내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여름이든 겨울이든 변함없이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삼켰죠. 저 사람은 술만 마시면 돈이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여보, 나 시장 다녀올게. 대답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내가 있으나 만화 한 존재였으니까요. 시장 생선 가게까지는 걸어서 30분. 버스비 아끼려고 매일 걸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 1,000원이면 아이들 우유 한 개를 더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이 사장님, 오늘 고등어 신선한 거 많이 들어왔어. 그래, 고마워. 한 박스만 더 떼줘. 손이 터져서 피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이 퉁퉁 부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준비물 가져가야 돼. 엄마, 나 과외비 내야 돼. 엄마, 형은 학원 보내주면서 나는 왜 안 보내줘? 자식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면 생선을 더 팔아야 했고, 더 팔려면 더 일찍 나가야 했고, 더 오래 버티어야 했습니다. 이 사장님, 근데 손님 몸에서 냄새 좀 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하루 종일 생선 손질하는데 냄새 안 뵐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냄새나? 학교에서 애들이 나보고 생선 냄새 난다고 놀려. 둘째 아들 민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욕실로 가서 때밀이 수건으로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가시지 않았죠. 생선 비린내는
이미 내 몸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으니까요. 당신 좀 쉬면서 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어와야 내가 쉬죠.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해요? 술만 처먹으면서. 결국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년이 지금 말됐고야. 내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 남편의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으면 맞는 거죠. 어차피 멍은 옷으로 가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같은 시장 상인 박 사장님이 귀띔을 해줬습니다. 이 사장님 있잖아. 여기 뒷골목 땅 있잖아. 그거 곧 재개발 들어온대. 나는 이미 한 평 샀어. 재개발이요? 응. 아직 소문 안 났을 때 사두면 나중에 대박이야. 근데 평당 50만 원 한다더라고. 50만 원. 당시 내가 한 달 벌어봤자 7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하지만 뭔가 직감이 왔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그날 밤 나는 은행에 몰래 갔습니다. 남편 몰래 10년 동안 모은 비상금이 800만 원 있었습니다. 옷 한 벌 안 사입고 미용실 한 번 안 가고 버스비 아껴서 모은 돈이었죠. 15평 사겠습니다. 사장님, 확실해요? 지금 여기 개발 확정된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할게요. 7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 사장님, 대박 났어. 재개발 확정됐대. 박 사장님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내 땅값은 10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7,500만 원.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투자했죠. 이 땅도 곧 개발될 겁니다. 30평 사겠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생선 장사나 하는 할머니가 무슨 부동산 투자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남편이 강경화로 쓰러졌습니다. 당신 병원 가야 돼요. 시끄러. 술 좀 가져와. 끝까지 술을 놓지 못한 남편은 결국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나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이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큰아들 민철이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갚을게. 어머니가요? 어떻게요? 시장에서 더 일하면 되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죠.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의 절반은 무조건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한 평 한 평 모았죠. 이 사장님, 이번엔 강남 쪽 건물 한 층 나왔는데 관심 있어요? 얼마예요? 3억인데 좀 비싸긴 하죠? 살게요. 그렇게 2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큰아들 민철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억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나는 줬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중에서 1억을 빼서 아들에게 줬죠.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민수도 결혼하면서 똑같이 1억을 요구했습니다. 형만 받으면 안 되죠. 저도 주세요. 결국 2억을 털어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인 나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머님, 생선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애들이 할머니 안 안으려고 해요. 어머님, 요즘 요양원 시설 좋던데요? 한번 알아보실래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나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2억을 받은 지 3년 만에요. 그리고 오늘 명절도 아닌 평일에 큰아들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 찾았어요. 며느리가 건넨 건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여긴 시설도 좋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대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나는 싫다. 어머니,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오빠는 사업 자금 필요하고 애들은 학원비 내야 하고 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폐를 끼쳤니? 폐를 끼쳤냐고요? 어머님, 전세 보증금 그거 언제까지 묵혀두실 거예요? 그 돈이면 우리 사업 자금에 보태고 애들 교육비에 쓸 수 있잖아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내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말대로 할게. 요양원 갈게. 정말요? 며느리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내일 나랑 은행 가자. 내 돈 정리 좀 도와줘. 그럼요. 당연하죠.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씩 웃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일 너희들 인생 최고의 충격을 선물해 주마. 73년을 살면서 지금만큼 통쾌한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속에 묻혀 살았던 내 인생. 이제 그 냄새를 벗어던질 시간입니다. 내일 은행에서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모은 헌옷이 아니라 10년 전 큰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을 꺼냈죠.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은 내 모습이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현관문을 열자 큰아들 민철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옷도 잘 차려입으셨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꿀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할망구 취급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 가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8천만 원이면 우리 오피스텔 계약금에 딱 맞지 않아? 쉿, 목소리 좀 낮춰. 아들이 백미러로 나를 힐끔 쳐다보며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 들었습니다. 벌써 내 돈을 어디에 쓸지 계획까지 다 세워놨더군요. 좋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곧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테니까.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들어갈게요.
며느리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슬쩍 피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걸을 수 있어. 어머, 그러시지 말고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행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 한 명이 우리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기, 혹시, 응, 나야. 이유경이야. 직원은 황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이유경 회장님 오셨습니다. 회장님?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에 물음표가 가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글쎄, 잘못 들은 거겠지. 나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왔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 김태수였습니다. 나는 이 은행 VIP 고객이었고 김태수 지점장과는 15년 지기였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VIP실 준비해뒀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태수 지점장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게 무슨, 빨리 안 와? 시간 없어. 나는 태연하게 걸어갔습니다. VIP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VIP실이라잖아. 귀 먹었어? 나는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김태수 지점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매입하신 강남 테헤란로 빌딩 잔금 처리가 어제 완료되었습니다. 쾅! 며느리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빌딩이요? 네. 회장님께서 작년 9월에 계약하신 17층짜리 상업용 빌딩입니다. 매입가 350억 원, 현재 시세는 약 42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들 민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20억이라니. 그게 무슨... 그거 말고도 회장님 자산이 더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 지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3개, 서초구 오피스텔 12채, 분당 아파트 8채, 그리고 각종 주식과 채권. 며느리 수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님이. 건물주라고요? 건물주 정도가 아니죠. 김태수 지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유경 회장님은 저희 은행 전국 VIP 고객 중에서도 상위 0.1%에 속하십니다. 총 자산 평가액이. 김태수 지점장이 잠시 멈추더니 나를 쳐다봤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응, 괜찮아. 어차피 알아야 할 사람들이니까. 총 자산 평가액 약 850억 원입니다. 850억?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놀랐어?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죠. 850억이라니. 어떻게 이런 돈이. 어떻게 모았냐고.
내가 나보고 할망구라고 욕할 때, 내 남편이 사업 자금 타령할 때, 너희가 나한테 요양원 팸플릿 던질 때,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동산 시장을 공부했어.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선 장사하면서 번 돈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지. 옷 한 벌 안 사 입고 미용실 한 번 안 가고 버스비 아껴서 걸어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땅을 샀어. 그렇다고 해도 850억이라는 게 20년 전에 산 강남 땅, 평당 50만 원이었어. 지금은 평당 1억 5천만 원이야. 계산 못해? 300배가 올랐다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5년 전에 산 논현동 건물 20억 주고 샀어. 지금 시세 120억이야. 10년 전에 산 분당 아파트들 채 당 2억씩 주고 샀는데 지금은 채당 15억이야.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 말했어야 돼? 너희가 뭔데?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뭐로 봤어? 생선 냄새나는 무식한 할망구. 빨리 요양원에 쳐넣고 보증금이나 챙기려던 짐짝?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제 거실에서 한 말 내가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세상 좋아졌더라고. 핸드폰으로 녹음도 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 할망구가 죽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엄마, 목소리 좀 낮춰. 들리면 어떡해. 뭐가 어때요? 어차피 귀도 어두운데.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VIP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어제 너희가 오기 전에 녹음 켜놨지. 설마 했는데 역시나더라고. 며느리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요? 요양원 보내는 게 서로한테 다 좋아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발 그만 틀어주세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그거면 우리 오피스텔 계약금에 딱 맞아. 어머니 치매 오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VIP실은 죽음같이 조용했습니다. 할 말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천만 원 챙기려고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려던 사람들이 지금 850억 앞에서 떨고 있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아들 민철이가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방금 전까지 요양원 보내려던 사람이 지금 모시겠다고 난리입니다. 며느리 수진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하더군요.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 제 손으로 직접 식사 챙겨드릴게요. 제발. 너 연기 잘하네. 배우 해볼까? 방금까지 나 할망구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지금 어머님이라고 부르니까 역겹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850억 앞에서 하는 반성이 진짜 반성일까?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알아? 내가 왜 이 돈을 모았는지. 그게 자식들 잘 되라고 모은 돈이었어. 너희가 힘들 때 보태주고, 손주들 대학 보내주고, 나중에 너희 노후까지 책임져 주려고 모은 돈이었다고.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근데 어제 너희 말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850억 한 푼도 너희한테 안 줄 거야. 어머니, 저흰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자식? 자식이 부모를 할망구라고 불러.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해. 아들이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손 치워. 어머니, 손 치우라고 했어. 내 목소리가 VIP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태수 지점장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고마워요, 지점장님.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줄 유산은 없어. 대신 내가 평생 일하면서 배운 것 하나는 가르쳐 줄게. 뭔데요? 돈은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라 땀 흘려 벌는 거야. 나처럼.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우리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인정하네. 그럼 됐어. 이제 꺼져. 어머니, 지점장님, 저 사람들 내보내주세요. 방해돼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태수 지점장이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와 아들은 끌려나갔습니다. VIP실에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후, 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슬픈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김태수 지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회장님, 세계여행 계획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거요? 어제 티켓 다 끊었어요. 정말요? 응.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해요. 파리부터 시작해서 런던, 로마, 뉴욕. 1년 동안 쭉 돌아다닐 거예요. 혼자요? 혼자.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인생 살고 싶어요. 김태수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회장님. 73세, 전혀 늦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가고 싶었던 나라들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캐나다. 40년 동안 꿈만 꾸던 곳들이었습니다. 지점장님, 하나만 부탁해요. 말씀하세요. 혹시 민철이나 수진이가 다시 찾아오면 내 연락처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당연하죠. 고객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거,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한테 전해주세요. 얘는 형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요양원 얘기는 안 꺼냈으니까. 봉투 안에는 5억 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한테만 주세요. 그리고 형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이렇게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이유경, 이제 시작이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50통이 넘게 전화가 왔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쌌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만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도 안녕이야.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거실, 부엌, 작은 방. 이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짜입니다. 다음 편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